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대비 중등 1차 보건교사 임용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목차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보건교사 임용 시험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강사 소개, 그 다음에 제 2026년도 제 커리큘럼인 차곡차곡 커리큘럼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습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과 그다음에 추천 학습 전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합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보건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현재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간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상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대란이라고 할 만큼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간호법은 통과했지만 사실 세부 법령이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실제 상급 종합병원에 오히려 취업난이 돌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규 간호사 모집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3교대가 힘들고 임상이 힘들다면 안정적인 보건교사를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임상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너무 지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보건교사 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좀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교사에 관련돼서 임용 일정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보건교사 임용에 대한 시험 공고는 2025년 10월 첫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날 발표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그때쯤에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월 중순이니까 보통 이제 한 10일 지나서부터 20일 사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필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선생님들한테는. 보통 이제 그 2025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세 번째 주였고, 그전에도 계속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6학년도 시험도 2025년 11월 세 번째 주 정도 토요일 날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면접인데요. 이 면접도 2025년 우리가 12월 네 번째 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월 중순인데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간호사 국가시험 보게 되면은 2월 중순쯤에 발표가 나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를 전후로 해서 보통 발표가 나는데 보건교사 임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제가 전반적인 일정을 쭉 알려드렸느냐?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험일에 가까워져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분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보건교사 임용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차 필기시험의 시간표를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사실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요. 자, 1교시는 교육학이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을 경우에 약 20점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학이고, 교육학은 논술형의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2교시와 3교시가 바로 저희 전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교시 전공 A 같은 경우에 10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2시 10분까지 해서 총 90분. 그 다음 3교시 전공 B는 12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14시 20분 정도에 보통 해서 90분 해서 저희가 시험을 좀 길게 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전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80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정말 10년 전, 막 20년 전 이럴 때는 전공은 그래도 할 만했어. 교육학이 너무 어렵더라. 교육학 잘하는 교수를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저도 보건교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해볼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학생 때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잠깐 뭐 선배들이 얘기하는 나름의 족보, 그 당시에 이제 다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걸 좀 보면, 생각보다 전공이 볼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문제를 쭉 보시면 전공 할 만한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볼륨도 되게 두껍고 깊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공 A와 전공 B 약 80% 해당되는 영역을 정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1차 시험 전공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은 A와 B로 나누어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2교시에 해당되는 전공 A는 1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에 해당되는 전공 B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단순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입형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 설명이 붙어야 되는 서술형 이렇게 나누어서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이 출제되는 영역은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보건교육, 정신간호, 아동간호, 여성간호, 성인 노인간호, 응급간호, 기초간호과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관련 교과목과 관련된 법령과 그 다음에 관련 교과목과 연결된 대중매체에 나오는 다양한 기사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전공 임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들어야지라고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뉴스 기사라든지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발췌가 되고 그를 적용한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간호관리 학습하신 거 기억하시죠? 분명히 시험법에는 간호관리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출제 경향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리더십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간호관리에서 지휘 파트나 통제 파트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눈을 몇 번 확인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일부 있어서 사실 간호관리 과목이 메인 과목은 아니지만 다른 교과목에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간호나 학교보건이나 또는 정신간호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리더십, 동기부여 이론도 언급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 강의에 이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느냐?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학교 설명회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우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그런데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기출문제를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교재를 사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가 한번 마음을 준비를 할까? 이런 마음이 좀 있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차 시험 전공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 2교시에 해당되는 전공 A는 기입형이 이제 4문항인데 각 2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2점인 거고요. 그래서 8점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서술형이 8문항인데 각 4점이니까 우리가 32점이라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3교시에 실시하는데 기입형, 즉 단순 기입형이 2문항 출제가 되고 그래서 각 2점을 줘서 4점 정도 분포를 하고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9문항이고 이게 각 4점을 줘서 36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경우에 전공 A, B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공을 봤을 때 단순 기입형이 우리가 그 단답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순 기입형이 6문항에서 12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전체 이제 문항에서 좀 보면 저희가 17문항에서 68점을 차지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 국시처럼 일정한 점수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게 전공을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유리한 시험이 바로 보건교사 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기입형을 잘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단순히 노려야 되는 부분이고 서술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술형도 충분하게 잘 시험을 보셔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출제위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보건교사 임용 시험의 출제위원은 아니었습니다. 미리 밝히지만 아니었지만 저는 다른 시험에 출제위원을 한 적이 있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제위원이 그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사항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단답형이나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제 자체에서 근거만 명확하게 밝히면 굉장히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임용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복병이냐면 바로 서술형이 복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안을 가집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출제한 사람들, 즉 채점하기 위한 분들이 우리의 답안을 보고 점수를 많이 깎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뭔가 우리가 제대로 그 학생이 이해를 하고 써낸 애를 보는 것은
핵심 키워드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또는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초점이지 단순히 모든 단어가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잘 유지가 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결성, 그런데 그 연결 속에서 핵심 단어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요. 핵심 키워드 단어는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복할 거니까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한 이 출제위원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 답안에서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 그 초점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기준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답을 잘 달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단어와 키워드 문장, 그리고 문장의 배치에서의 논리성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점수를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감사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3월 정도 되면. 그리고 정답도 공개가 되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정답과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건 임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공개가 되는데 정답 및 해설이 공개되지 않아요. 물론 정답 및 해설이 공개된 적이 2012년 그 이전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나 공부 시작할까 하면서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시고 여러 학원의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저희 이런 합격 설명회라든지 커리큘럼 소개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요. 자, 2025년 A형 문제에서 단순 기입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사회간호학에서 학습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와 그다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천년 개발 목표는 2015년까지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우지 공무원에서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지 잘 나오지 않던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과정에서 학습을 할 때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30년까지 새천년에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비교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의 세부적인 목표 8가지에 대한 것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8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천년 개발 목표에 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단순 기입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실제 문제에 의해서 두 번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서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5년 기준의 전공 A에 있는 서술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보통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대화형으로 문장이 구성되거나 아니면 메신저 이런 내용들이 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습교육 기획안 형태로서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화형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문제는 한국형 덴버2 검사에 대한 겁니다. 아동간호학에서 학습을 하셨고 아동간호학 교수님들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버형 검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화 속 아이가, 승준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조산아예요. 4주 먼저 태어난. 그래서 이 조산아라는 상황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은 이렇게 작성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이 제시가 되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덴버2 검사를 실시하는 연령 범위를 쓸 것.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서술형은 작성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2문제나 3문제, 대부분 3문제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 범위를 쓰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덴버2 검사의 수행 목적, 그 다음에 지금 제시된 조사나인 승준이라는 친구를 만약 이 검사를 하기 위한 교정 연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 연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순 단답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포괄적으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저는 아무래도 기출을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출과 100%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출과 유사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에서 뭔가 답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쭉 이제 봤더니 전공 A와 B로 나누어 봤을 때 이런 우리가 2015년에 출제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14년도 이런 출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2013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그래서 2015, 14, 13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보통 5개년 출제 경향, 그 다음에 10개년 출제 경향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 이론 수업이라든지 기출 수업에서. 근데 이런 수업을 지금은 제가 단순하게 어떤 게 나는지에 대한 것만 좀 올려드리고 말았지만 실제로는 원 다이어그램으로 이게 지역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성인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정신에서 몇 퍼센트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랑 세부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어느 파트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보면 좋죠.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체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중도도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빠지지 않고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불안할 때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릴 건데요. 그냥 전체적인 교과목상의 배열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성인 베이스로 출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인에서 아동이나 여성이 좀 파생하고 있는데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지역 정신이 비중이 확 늘었어요. 지역사회간호학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간호학 쪽에는 학교보건이나 뭐 또는 우리가 그 보건교육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사회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간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AB에서 정신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향성을 좀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여성에 대해서는 단순 기존에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난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피임과 관련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 꼭 어느 영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이거야 라고 그 개념에 대한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영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전공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렇게 떠들고 있는 쟤는 누군데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뭐 이제 다양한 실제 그 전공 보건 이쪽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실제 보건교사를 잠깐 하셨던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강의만 계속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예 이쪽 시장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짧게 교수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저를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제일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쑥스러워하는데 어쨌든 저랑 계약을 맺은 학원들에서는 조금 잘난 척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필을 좀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 자격증은 양호교사라고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간호 역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라고 명칭이 바뀐 게 2002년이죠. 그래서 저는 2002년 전에 이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가 90년대 자격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양호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회색 줄이 그 테두리에 있죠. 저는 무궁화 줄기가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보건교사로서 재직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보건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지만 실습도 했고 그 다음에 단기교사가 또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이면서 정신전문간호사, 그 다음 중독간호사 1급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병원에서만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경력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전 정신병원에만 있지는 않았었고요. 저의 이제 전체 경력에서 3분의 2가 정신과 경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3분의 2 중에서 지역사회가 또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저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간호사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간호사가 시작된 게 지역사회간호 역사에 보면은 2003년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2004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교육이 실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배출된 정신전문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BLS 인스트럭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석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엔클렉스 RN 시험을 볼 수 있는 본부가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시험을 봐서 엔클렉스 RN 뉴욕주 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었죠. 앵클렉스 RN이 우리나라에 한 번 더 2020년 넘어서 한 번 더 생겼는데 똑같은 문제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족보 문제죠. 근데 우리는 족보 때문에 합격률도 높고 잘 합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 족보가 한번 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의 앵클렉스 RN 시험을 보려고 하면 윤리교육을 완전히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 말로는 제가 약간 자격증 컬렉터래요. 그래서 잡다한 자격증이 되게 많습니다. 치매와 관련돼서도 있고, 또 제가 정신과에서 오래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요법을 하면서 취득한 자격증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자, 학력 및 경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교수를 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간호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간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저의 경력은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제가 신경외과와 정신과를 근무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신경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좀 중증도가 높은 병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대병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증도가 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코드블루 상황이 떠요. 그래서 CPR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세브란스에서 온 간호사 일부, 간호부가 다 세브란스 쪽에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인정신병원에서 일부 간호사와 의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정신과를 이제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베이스, 그러니까 다른 병동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CPR이 터지니까 되게 대처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실제 레전트들도 그렇고 또 간호사들도 그랬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좀 논의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돼서 그래서 뭐 의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간호사를 배정할 때 다음부터는 다른 병동에 경력이 너무 많은 간호사는 안 되고 경력이 좀 적지만 그래도 다른 병동 좀 중증도가 높은 병동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간호사 중에서 뭐 1, 2, 3지망 중에서 정신과가 있는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하자 이렇게 돼서 그 첫 번째 시도가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정신과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저는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 있다가 바로 삼성서울을 간 건 아니고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창기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부천시와 관계를 맺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그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엔 팀장으로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좀 그래서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게 됐고요. 삼성서울병원 그때 경력직 뽑을 때가 있어서 다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들어가서 이제 정신과 병동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센터가 새로 세팅을 하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세팅 멤버에 좀 익숙해요. 그래서 뭔가 세팅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나서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해서 뭐 자살 시도자들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수감돼 있는 분들 자살 시도할 수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칼부림하거나 난동 부리는 정신과 환자가 있으면 강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노숙인들 찾아가서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박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강의를 제가 29살부터 시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1년 넘게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이제 하기 전부터 시간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정신건강 1급이어서 그 풀 수업은 아니지만 어떤 교수님의 팀티칭 수업 같은 데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실제 시간 강의까지 포함하면 저의 그 강의 경력은 21년이 넘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하여대, 아주대, 중앙대, 외래교수, 시간 강사를 요새는 외래교수, 겸임교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군데 대학에서 정식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주에 있는 서라벌대학교라고 이제 간호학과 자체가 3, 40년 경력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학과장을 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간호관리를 주로 하면서 정신간호를 같이 좀 했었었고, 그 다음에 기초의학도 같이 했었습니다. 해부학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처음에 생기는 과정에서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학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실장도 하고요. 여기선 지역사회간호학과, 정신간호학, 그 다음에 양리학이라든지 병리학 이런 부분을 좀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충청대학교는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의료법규, 그 다음에 이제 정신간호학 교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강사 때도 그렇고 실제 교수를 했을 때 교수 생활이 약 전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교수 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년
정년직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4학년 국시 지도도 하고 그다음 학과장으로서 업무도 보고 인증평가도 받고 이런 식의 일을 했던 것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한 뭐 10년 정도에서 한 8년을 학과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을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각종 시험에 출제위원이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무원 학원 강의라든지 그다음 임용학원 강의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무원 시장에서 아실 거예요. 제가 간호직 공무원 쪽에서 알약이라고 해서 그 필기 노트, 요점 정리 노트를 책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쪽에서 처음으로 기출 출제 경향을 분석한 책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출판 근거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 저는 이타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저를 믿어주셔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었고, 해커스와 함께 전공 복원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강의의 특성에 대해서는 실제 커리큘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공 복원의 차곡차곡 커리큘럼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제가 좀 네이밍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차곡차곡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제 1월부터 커리큘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차곡차곡 커리큘럼의 전체적인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론 기출문제풀이, 이론 요약정리,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구성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공무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고요.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론을 문제로, 어차피 저희는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이론을 문제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실제 문제와 연동시킬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저희 커리큘럼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론, 문제풀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간호학 박사지만 세부 전공으로 제가 이제 부전공 같은 개념이죠. 부전공 같은 개념으로 사회복지학이랑 교육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는, 그리고 실제 석사 논문도 뇌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뇌는 항상 익숙한 것에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자극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너무 적응하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적절한 시간에 투입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 문제, 이론, 문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성은 최근 간호보건의료 뉴스나 이슈, 정책, 법령 이런 변경 등을 반영한 사례 제시형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학원 강의, 이제 샘플 강의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반드시 예를 엄청 많이 들어줍니다. 저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암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시처럼 시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짧은 시간에는 뭔가 바짝 해서 끝내는 과목이라면 암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논술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거나 서술형으로 문제를 하셔야 된다면 암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키워드 단어는 익숙해서 금방 암기가 되지만 그 외 부가적인 것들까지는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사례를 제시하고 나와 익숙한 사례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거고요. 실제 저는 그 기본적으로 아예 구글링 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일을 쓰고 있는데 그 지메일 자체에 뭐가 연동이 되어 있냐면 제가 관심 있는 보건의료 관련돼서 항상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필요하면 조금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IT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나 노트북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엄청 잘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두고 있어서 꼬박꼬박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의 아침 루틴 자체가 차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이런 걸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뉴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뉴스를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는 계속 변합니다. 법령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뀔 때마다 내가 찾아서 본다면 정말 꼼꼼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 커리큘럼의 특성은 요약 정리를 할 때 마인드맵, 도표, 그림 등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합니다. 이미 이제 서점 같은 데 보시면은 제 교재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공무원 책이긴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제 교재의 특성을 아실 겁니다. 제 교재의 특성은
도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구조화된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 구조화된 것들의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기출 분석을 반영한 주요 영역의 강약 조절 학습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과목을 세밀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좀 본인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있고 제가 해드려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길잡이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목은 달라도 비슷한 개념과 주제에 대해서는 연결하는 키워드 학습을 합니다. 자, 출제 그 경향 분석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분명히 이거는 지역사회 문제인데 거기에 성인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거나 이건 분명히 보건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동간호 문제가 연결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유사성이 있거나 아니면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생해서 문제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첨상 지도로 인해서 답안 구성과 전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제 그 패드와 그다음 펜슬을 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제 글씨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글씨를 써서 어떤 피드백을 좀 드릴 거니까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수님 같은 경우 오픈 카톡을 운영하고요. 어떤 교수님은 뭘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저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 쪽에는 충분히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Q&A를 올렸을 때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답을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질문하는 것에 맞추어서 사례를 충분히 들어드리거나 정말 정성스럽게 좀 답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저의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학습법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카톡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일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일정이 있고 일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제가 선생님들과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들 욕구를 항상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선생님들 욕구에 맞추어서 교재들이 나왔었고 선생님들의 욕구들을 반영해서 강의를 조금 개선하기도 한다든지 커리큘럼을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수험생이 이롭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및 심화 이론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1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수목 수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성인 간호, 아동 간호, 여성 간호 이런 식으로 주로 어떻게 보면 그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생애 주기별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요일부터는 지역사회 간호학, 학교보건, 보건교육, 정신간호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비중은 많아졌지만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고 여기는 교과목들을 목요일날 배치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서 샘플 강의를 들으시거나 상당히 많은 곳에서 수요일날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실강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제가 세부 전공은 지역사회 정신 전공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워낙 수가 적어요. 소수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명 이상이 안 되면 전공 교과목이 폐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관리학 또는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 이 팀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의 교과목에 수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 지역사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훨씬 풍부한 사례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하겠죠. 그럼 성인, 여성, 아동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실제 대학에서 한 10년간 일을 하면서 제 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간 가외식으로 기본적으로 국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교과목 중에서 취약한 교과목이 있으면 그 교과목별로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가외하듯이 단기적으로 해서 짧게 끝내는 그런 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과 시간 이후에 스터디 같은 학습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우는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믿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이틀간 강의가 진행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가 진행되고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어서 총 8시간씩 해서 이틀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시간 주당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16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 6월이 되면 비교 분석 기출문제 풀이라고 해서 비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합격 비기 이렇게. 그래서 5, 6월 8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영역별. 그러니까 이제 학교 보건은 학교 보건, 그 다음에 뭐 정신간호면 정신간호, 성인간호면 성인간호 이런 식으로 영역별에 나왔던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쫙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출제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 제가 요정이라고 이름을 짓었는데요. 요약 정리 이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뒤에 가면 저희가 출판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2026학년도 그러니까 2026학년도 임용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서는 없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세부적인 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집하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 이론 관련된 서적은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 이론 같은 경우는 7, 8월 8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마인드맵, 표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어떻게 보면 요점 정리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딱딱 끊어진다기보다는 거기에서 파생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마인드맵을 좀 강화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시험 보기 지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약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역별 모의고사가 아니라 저는 영역별 모의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임용시험에서 어차피 이론과 기출에서 영역별로 학습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가다 보면 파생되는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성인간호학 쪽 문제를 내면서 아동과 같이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보건 문제를 내면서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간호학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역별로 국한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실전 모의고사는 전범위로 계속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약 2주간 시험 보기 2주간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까지는 수, 목, 그 다음에 5월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제 목요일 날 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18시까지 정규 교과 가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 오후에는 제가 풀이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하거나 이때 할 때부터는 선생님들과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실제 스터디를 같이 해드리거나 해서 실제 스터디를 할 때 제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국가고시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간호직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 보건,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 간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꼭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딱 모의고사 형태를 만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 간격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선생님들이 풀어보셔서 조금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생님들께서 학습을 하실 때 뇌의 자극을 통해서 다양하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강의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전공 보건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었냐면 제가 대학에서 이제 대학에 근무하기 전부터 시간 강의를 할 때 병원에 있으면서도 시간 강의를 계속 했으니까요. 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근무할 때도 그랬었고 또 대학에 실제 교수가 되어서 10년 정도 동안 이제 근무를 재직을 하면서도 그랬고 새로운 과목을 준비를 하려면 새로운 과목을 배정을 받거나 그러려면 준비를 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기본 및 심화 이론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교수님들 교재도 충분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출판사 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올 2026년도를 대비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본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와 요약정리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를 출판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고 요약정리 이론에 대한 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유인물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끼리 이제 교수들 것들을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차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유인물로 우선 제공을 하고요. 추후 출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집 같은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약정리 이론에 대해서도 6월 말에서 7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잡아놓냐면 원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교정 작업을 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2달 걸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인쇄소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간 작업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누름판이라고 해서 물류센터에서 제대로 좀 책이 안 떨어지게끔 누르는 과정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걸 미리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 공부를 하시고 또는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들 2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습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도 매년 6월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매년 6월에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준비를 하는데 가끔 뭐 온라인에 보면은 단기 합격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보건도 단기 합격에 대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제가 그 임용에 대해서도 제 후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실제 보건교사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페한지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공무원이든 그 다음에 임용이든 임용고시든 둘 다 단기 합격이라는 말이 참 거품 같아요.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 준비하는 시간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합격 얘기를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은 합격 퍼센테이지를 따지 보면 1년 반에서 2년 준비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합격합니다. 임용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쉬는 날을 정하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도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고시 준비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좁해요. 특히 내가 일을 그만두고 올인해서 준비한다. 경제적인 궁핍도 있고 주변에서 너 뭐 하냐라고 물어보고 또 아니 그렇게 좋은 강사 면허가 있으면서 뭐 일 안 하고 놀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속이 무너지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쉬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아팠을 때 공부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 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무 압박감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쉬는 날을 한 이틀을 정하라고 합니다. 또는 하루 반나절 꼭 정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달릴 때 정말 급하게 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었을 때 보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정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쉬는 날을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2번째는 체력 관리가 행운을 부릅니다. 저는 실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아픈 친구들 정말 많이 봐요. 대학에 있을 때는 이제 학과장을 오래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시 전날 아픈다든지 아니면 국시 당일날 아파가지고 나온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떠난 지 한 8년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직전에 봤던 학생 중에서 그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장염이 나가지고 급하게 응급실 가서 그 전날 새벽에 주사 맞고 뭐 이렇게 왔는데 다시 도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빈속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교시 간신히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가지고 교수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막 울었었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볼게요. 라고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때 왔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라도 마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나와서 오뎅 국물 같은 거 그런 거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3교시까지 시험을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에 정말 피골이 상접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다행히 이제 국시는 그 친구 합격은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제가 한 8년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볼 때가 되면 갑자기 아프시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셔서 실제 시험을 망치시거나 재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이거 단기간에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체력을 잘 비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권하냐면 운동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비싼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책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꼬박꼬박 하세요. 집 근처 걸으세요.
예, 그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목도리 두르고 이렇게 잠깐 걷는 것도 상관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버스 정장에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으세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현재 공무원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 그 실강을 듣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복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학생은 뭐 필라테스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뭐 스트레칭이라도 꼬박꼬박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꾸준한 반복이 점수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총 몇 강이죠? 교수님 언제까지 끝내죠? 막 이런 일정에 막 짓눌리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암기해야 돼요. 어떤 걸 암기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 임용에 대해서는 암기가 딱 어느 영역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면 우리 뇌는 익숙해진 곳으로 돌아가려는 경향도 있지만 새로운 자극에 훨씬 더 잘 반응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 반복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소리로 읽습니다. 어떨 때는 써봅니다. 어떨 때는 포스트잇을 활용해가지고 포스트잇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꾸준한 반복을 하시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달리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 다음에 나오는 교재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럼 공부한 부분들을 포스트잇을 통해서 색인을 해가지고 요거 중요하니까 내가 좀 집중적으로 볼 거. 요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할 거. 또는 교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교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네. 그럼 내가 예시를 좀 적어놓을까? 이렇게 돼서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포스트잇 정말 저렴하게 그 덩어리로 많이 팔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하나 사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학습을 하는 것도 항상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에 찍어서 보지? 저도 핸드폰에 많은 걸 찍거든요. 그런데 실제 잘 안 봐요. 오히려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본인 책상, 옷장, 화장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방에다 붙여놓으시고 잘 안 외워지는 공식 같은 거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기 합격, 뭐뭐 카더라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멘탈이 센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저를 아는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이제 만성 지병들을 좀 앓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질질질 울고 힘들어하면서 또 끝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진 않는데요. 힘들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은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사실 저 되게 유리 멘탈이거든요. 잘 흔들려요.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런가? 어떡하지? 하고 약간 마음속에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힘들어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반복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가 대학에 근무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무원 시장에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공 임용에 대한 강의를 결심하고 나서 쭉 선생님들의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녀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단기간 공부가 아니고 장기간 공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친구들은 막 병원에서 월급 받고 갑자기 막 요새 엔저라고 하니까 일본 여행도 가고 지금 춥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어딜 가시냐면 태국, 뭐 이렇게 동남아 요새 뭐 2주살이 뭐 그 한 달살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막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겠다고 모아돈 없는데 이거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잘 다니던 병원 떼어치고 이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난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정한 그런 느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멘탈이 되고 명절 때 집에 가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한 번씩 정신없이 이렇게 뭔가 멘탈이 설리는 일들을 당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간호사를 하지 말고 딴 걸 할까 그래서 잠깐 병원도 그만두고 센터도 그만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들을 조금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단기 합격 이런 게 되게 달콤해요. 정말 얼마 안 하면 될 거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해본 분들은 누구도 단기 합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많은 학원에서 상술로 단기 합격 뭐뭐 카더라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소신 있게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강사나 학원을 믿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습 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학습 전략을 좀 볼게요. 자, 추천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저는 이걸 단무지 뭐 학습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계획은 단순하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저는 저희 집에 3남매예요.
그래서 삼남매가 시골에서 나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도시에 비교하자면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닌데, 근데 저희의 학습 방법 스타일이 있는데,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시간과 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해야지 또는 뭐 아니면 도서관에 가야지 이러지 않고 전 침대에 누워서도 하고요. 제가 변비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책 들고 가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쉬는 시간을 잘 안 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을 가는 걸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에 그 직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다 밑줄을 그어놓거나 색연필로 색칠을 해놓고 그거를 한 줄이라도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 두 번째 제 큰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양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공부한 편인데 이 친구는 특징은 자, 시험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나 뭐 이런 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자기 책상이나 주변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정말 제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A4 용지 딱 꺼내가지고 자를 대고 일정표를 짭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어떤 교재를 볼 건지 아주 꼼꼼하게 짜요. 그리고 지쳐서 잡니다. 그리고 나서 벼락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의 막내. 사실 이제 지금 그냥 공무원이긴 한데, 지금 소방공무원이거든요. 소방공무원인데, 그 친구는 이제 법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갔다가, 오히려 중간에 때려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중에서 가장 좀 안 풀린 경우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 없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그것만 있어요. 오늘은 세 과목을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다가 본인이 굉장히 공부가 잘 되고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무조건 오래 앉아서 버티는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공부는 엉덩이의 힘이 중요하다. 엉덩이가 얼마나 잘 버티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세 명이 있지만 공부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은 단순하게 짜는 건 너무 꼼꼼하게 짜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짓눌리세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울먹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계획은 약간의 융통성 있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적어도 세 과목을 본다. 세 과목을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는 오늘은 챕터 뭐뭐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넓게 짜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원 몇을 끝내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고 이해가 잘 되는 영역이 있고 또는 이게 오늘은 도무지 이제 컨디션이 안 돼서 공부가 이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과 그 다음에 페이지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체력과 멘탈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처음부터 너무 달리잖아요. 너무 날 세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를 못 세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석사할 때 나이트 하고 나서 뭘 가거나 그러면은 거의 뭘 할 수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자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4시간, 많이 자야 6시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최소 2시간 이상은 자야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날 세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확실히 날을 새거나 짧게 자면 컨디션이 바닥을 칩니다.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요. 멍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멘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변에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어느 학원은 뭐 이렇게 준다더라, 또는 뭘 했더니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적중률도 마찬가지예요. 적중률이 완벽하게 똑같이 내는 경우는 없어요. 비슷하게 적중률이 높다거나 비슷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해서 너무 카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내가 약간 하고 나서 뿌듯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이건 아니어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속적인 반복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성인이 유난히 공부가 안 돼. 오늘은 성인 조지자 막 이러면서 하세요. 제가 이런 비속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인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조금 찔끔찔끔 연결되는 파생학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공의 날이다. 오늘은 교육학의 날이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날을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나 교육학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한 2달 교육학만 공부할래. 나 전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교육학은 좀 미뤄둘래. 이러시면 뭐도 아니에요. 교육학, 전공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주간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배정을 골고루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무지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나름 제 주변에서 농담삼아 무슨 명언 중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강의 때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멘탈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저의 아이패드 이런 거에 한 번씩 중요한 명언이나 이런 걸 제가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공은 늘 고난과 실패를 따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마침내 성취하게 된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분명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라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떨 때는 부모님의 한마디가 나에겐 고난이 될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잘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또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왼수대기 같은 남편이 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나에게는 지금 당장은 짐처럼 느껴지는 아이가 고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시험을 봐보셨던 분들에게는 그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상처가 될 거고요. 또는 임상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할까 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커리큘럼과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